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초 강의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국어 과목을 안 하셨다가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정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게 좀 낯설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도 그렇고 그동안 사실 학교에서 배울 때는 암기 위주로 배우신 분들도 많고 중등과정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암기 위주로 배우셨어요. 그러나 고등과정에서는 작품 수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글을 읽는 능력을 굉장히 요구하게 됩니다. 고등과정과 중등과정의 차이라면 글을 읽는 능력이 얼마나 기초가 잘 되어 있느냐인데 그걸 하기 위한 사실 가장 베이스, 기초적인 것들을 오늘 배우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로 이 강의를 듣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문학 강의를 꼭 먼저 들으시길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나 소설 강의로 가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시는 마지막에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수업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기초 수업은 비문학 독해법이라는 파트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 설명문과 논설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설명문의 정의를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실이나 정보를 쉽게 설명해서 독자의 이해를 위해 쓰는 글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실이나 정보를 쉽게 설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위해 쓰는 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에서 글의 갈래 문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갈래의 특징이라는 문제들을 여러분에게 내주는데 그 부분을 풀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암기가 좀 필요하신 부분들이에요. 이건 암기하지 않으면 시험 때 들어가서 굉장히 당황할 수 있으니까 꼭 암기하고 들어가시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국어는 이해하고 암기다. 암기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해한 뒤에 암기가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설명문. 사실이나 정보를 쉽게 설명했다. 자, 사실이나 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100% 뭐예요? 그쵸? 객관적인 지식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들 중요해요. 사실이나 정보는 항상 어떻다? 객관적이다. 객관적이라는 뜻은 뭐냐면 누가 봐도 100%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객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이나 정보는 당연히 어떨 수밖에 없어요? 그쵸? 누가 봐도 사실이에요. 누가 봐도 뭐예요? 정보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100% 맞다. 객관적이다라는 개념이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이나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몰라요. 모르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쉽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설명할 수밖에. 쉽게 설명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이해를 못해요. 그걸 우리가 무슨 성이라고 하냐면 평이성이라고 합니다. 평이성.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글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면 독자의 이해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설명문은 주제가 뭐다? 이 글을 쓴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고 싶은 거. 저도 사실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문 쓰고 있는 거예요. 설명문. 여러분에게 설명문이라는 걸 여러분한테 이해시키고 있잖아요. 그쵸? 다 사실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주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들을 뭐라 그러냐면 해설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쓰냐면 글의 구성을 맞춰 놓습니다. 그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체계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체계적. 자, 이 정도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논설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논설문의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독자를 뭐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 쓴 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독자를 설득하기 위해 썼다 이렇게 되는데 자신의 자 아까 위에 설명문과 비교를 좀 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요게 정보가 두 가지 정도가 나오면 요 두 가지는 묶어서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시는 게 좋으냐면 반드시 대조를 하면서 하는 게 굉장히 공부법에 도움이 됩니다. 기억해 두세요. 비슷한 것들이 나왔을 때는 대조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기억하시고. 자, 아까는 사실이나 정보였죠. 근데 지금 보세요. 논설문보다 자신의 의견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견. 자, 내 생각이 남들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적 있으세요? 맨날 보면요. 형제나 부모님들하고요. 말다툼을 좀 할 때가 있어요. 왜? 엄마랑 나랑 생각이 달라. 그쵸? 우리가 그런 걸 내 의견, 상대방의 의견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의견은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100% 맞다라는 의견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생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자, 위에는 객관적이었는데 밑에는 뭐가 돼요? 그쵸? 주관적이 됩니다. 주관적. 자, 근데 그 의견을 어쨌든 상대방한테 뭐 하려고 쓰는 거냐면 자, 이제 목적부터 먼저 볼게요. 아까는 독자를 이해시키는 글이었죠. 근데 지금은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다? 독자를 설득하는 겁니다. 아까는 뭐였다? 이해시키는 게 목적이었다면 지금은 설득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보세요. 자신의 의견이 100% 맞지도 않는데 상대방이 그래 오케이 하고 100% 다 받아들일 것도 아닌데 설득을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굉장히 논리적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설문은 반드시 뭐가 된다? 논리적이다. 이 논자가요. 잘 보세요. 논 뭐예요? 그쵸? 여기 있죠? 논설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뭐 하는 거? 설득하는 것이 뭐예요? 논설문입니다.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로 되는 것들은 보통 줄여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린 평소 쓸 때 늘려서 써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걸 뭐라 그런다? 논설문이라 그런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이 논리적이라는 개념을 조금 설명을 이따가 드릴 텐데 자, 주장을 할 때 주장과 반드시 나오는 게 뭐냐면 근거가 됩니다. 근거. 이 근거가요. 주장과 근거가 적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수업할 때 가끔 농담 삼아 선생님 얼굴이 잘생겼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보기에도 그건 좀 아닌데?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쨌든 주장하고 싶어. 내가 논설문에 쓰고 싶어요. 그럼 상대방한테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되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나 잘생겼어. 우리 엄마가 나 보면 잘생겼다. 이러면 먹히겠어요? 아니죠. 설득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아니고 자, 굉장히 논리적으로 들어요. 근거를 들어야 돼. 잘생겼다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뭘 드냐면 예를 들어 선생님이 눈이요 쌍꺼풀이 없어요. 이게 요즘 대세였잖아요. 그죠? 요즘 쌍꺼풀 없는 남자 굉장히 인기 많다. 이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코가요. 잘 보시면 굉장히 오똑하게 생겼어요. 입술은 정말 예술이에요. 저 입술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유재석 씨하고도 입술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 입술이 굉장히 섹시한 입술의 대명사가 요즘 되고 있다라는 점. 이런 것들 이렇게 근거로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여요. 제 눈에 고개 절레절레. 이거 아닌데 뭐 알아요. 아는데 제가 지금 내가 잘생겼다를 얘기해 주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논설문이라는 게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맞지도 않은 것을 상대방을 설득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논리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게 뭐다? 논설문이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가 설명문과 논설문을 공부를 하시려면 이 두 글의 구성상의 차이를 좀 보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차이를 들어서 설명하는 걸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대조법입니다. 대조. 이게 지금 대조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대조해 보시면 자, 여기 좀 깔끔하게 지워 드릴게요. 자, 대조를 보시면 잘 보세요. 설명문하고 논설문은 똑같이 3단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름이 좀 달라요. 저기는 뭐라고 됐죠? 머릿말, 설명문은 머릿말, 본문, 내진말 이렇게 가고요. 논설문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갑니다. 3단 구성인 건 똑같은데 시작할 때부터 약간 뭔가 좀 다르게 들어갑니다. 뭐가 다르냐면 설명문은 제재를 소개해 주는 걸로 시작해요. 왜 소개를 하냐? 자, 제재라는 게 뭐냐면 오늘 얘기할 것에 뭐가 돼요?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뭐 친구한테 소개팅을 시켜준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누구를 소개시켜준다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내가 누굴 소개시켜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 상대방이 이해가 좀 잘 돼요. 그쵸? 아니 누군지도 얘기도 안 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얘는 괜찮아 얘는 좋은 애야 막 이렇게 해버리면 상대방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쵸? 대체 나한테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지를 어떤 걸 설명할 건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설명문은
제재를 소개하면서 동시에 뒤에 이제 본문에서 다루게 될 설명할 내용을 예고하는 성격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래야 뭐 하기 쉬우니까. 이해시키기 쉬우니까. 아까 설명문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뭐를 목적으로 한다? 그죠?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글이기 때문에 이런 구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구성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글을 설명문이나 논설문을 읽게 될 때 이 구성이 머릿속에 잡혀 있어야 여러분들 글을 읽어 들어갈 때 굉장히 이해가 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에 가서 뭐 하겠어요? 아주 자세한 뭘 해주겠어요? 설명 방식을 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정의나 예시법을 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씁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진짜 비문학을 보게 될 때 좀 더 자세히 다룰 거고요. 자, 그러면 논설문을 봅시다. 논설문은 아까 뭘 목적으로 한다고 했죠? 설명문은 이해를 목적으로 하지만, 자, 다시 논설문은 뭘 목적으로 해요? 그렇죠. 설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설득. 이 설득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제재를 소개하는 건 비슷해요. 설명문하고. 그런데 아주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가 있냐면 문제를 제기시킵니다. 문제. 아, 이거 지금 문제가 있어. 이런 거를 꼭 제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설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뭐 선생님이 예를 좀 들어줄게요. 오늘 굉장히 선생님 얼굴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성형외과를 잠깐 방문했어요. 압구정에 이제 수업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성형외과를 잠깐 갔는데 성형외과 의사가 들어와 보라는 거예요. 네, 가서 앉았습니다. 저는 뭐 수술하러 간 건 아닌데 그냥 일이 있어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선생님 딱 보시더니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아, 선생님, 조금만 고치면 굉장히 훈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저를 설득하려는 거잖아요. 지금 수술하라고. 그쵸? 근데, 아, 선생님, 저는 좀 제 얼굴에 만족을 합니다. 굉장히 저는 만족하거든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딱 보시면 입술이 약간 너무 두툼하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두꺼우면 학원 강사를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좀 느끼하다고 느낄 수도 있고 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학생들이 부담스러운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선생님, 학원 강사가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부담스러우면 안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다고 쳐봐요. 그럼 제가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러네? 야, 이 입술에 문제가 있으니까 나도 옛날부터 약간 불편하긴 했는데 이게 너무 두꺼워서 그랬는데 좀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든다는 거죠. 그래서 논설문은요, 문제 제기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야 뭐 하려는 욕구가 생겨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때 주장을 탁탁탁 던지는 거예요. 자, 그때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뭘 보여주겠어요? 자신이 수술해라라는 근거에 대한, 주장에 대한 뭘 보여주겠어요? 근거를 좀 보여줍니다. 제가 이때 주장과 근거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했죠? 논리적이어야 된다고. 그럼 지금 이왕에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 만났으니까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고치면 됩니까?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물어봤더니 선생님 어떻게 하겠어요? 금방 그래픽 사진을 찍고 그래픽 작업을 딱 해가지고 제 입술을 축소한 사진 비포 애프터로 딱 보여준 거예요. 아주 적절한 근거 아니에요? 딱 보자마자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와, 선생님 확실히 고치니까 좀 더 낫긴 낫네요. 뭐 이러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뭐 결제하지 않겠어요? 그쵸? 그럼 저는 설득당한 거예요. 이게 논설문의 구조다는 거죠. 자, 맺은 말이나 결론부에 가서는 요약 정리해준다는 측면에서 똑같습니다. 요약 정리는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앞에 했던 내용을 정리해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주게 되고 강조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반복하면 뭐가 생기냐? 강조의 기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런 거 반복하면 뭐가 생긴다? 강조의 기능이 생긴다. 이런 것들 깨알 같은 정말 이 개념들인데 이런 것도 좀 챙겨서 가시면 좋겠다. 중심내용 파악이라는 게 뭐냐면요. 저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비문학이라는 영역이에요. 비문학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자면 설명문이나 논설문을 잘 읽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생활 속에서 설명문이나 논설문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예를 들어 신문 같은 거는 설명문의 유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마트 전단지 이런 거 있죠. 또 뭐 흔히 우리가 속된 말로 찌라시라고 부르는, 그죠? 전단지들은 대부분 논설문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봐요. 많이 보는데 그것을 읽는 법은 잘 배우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험을 합격하고 나셔서
그 다음에 대학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공부를 하게 되실 때 있어서 가장 많이 보는 글의 유형이 뭐냐면 설명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명문 읽는 법, 특히 비문학을 읽는 법을 잘 배워두시면 나중 공부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자, 문단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문단의 구조라는 게 뭐냐면 글은요. 자, 잠깐 이쪽으로 좀 와보시겠어요? 자, 우리가 글이라는 게 있으면 글을 쓰게 되면 글은 항상 문단이라는 걸 가지게 됩니다. 글의 문단. 이 문단은 뭐 하는 기능이냐면 하고 싶은 소주제를 한 개 정도 집어넣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글을 쭉 이어서 쓰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잘라서 쓴다는 거죠. 근데 하고 싶은 얘기가 끝날 때마다 단락을 바꿉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아마 예전에 보신 글 중에 요렇게 생긴 유형들의 모양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여기에다 가, 시험을 보시게 되면 가 이렇게 돼 있고 글이 한 단락이 딱 끝나고 다음 줄로 넘어가서 여기에 나 나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단락이라 그러는데 여기 안에 하고 싶은 이야기, 즉 주제가 몇 개다? 주제가 한 개가 들어 있습니다. 요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을 뭐라 그러냐면 요 주제를 나타내는 문장을 중심 문장이라 부릅니다. 이 중심 문장이라는 것이 여기 안에 꼭 하나씩 들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우리는 읽는 입장이지만 쓰는 입장에서는 중심 문장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글을 완성해 들어가기 때문에 중심 문장이라는 게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락을 나눠 놓으면 여기에 소주제가 하나씩 이렇게 들어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 주제가 아니고 단락의 주제라고 해서 작은 주제, 소주제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셨죠? 그럼 다시 돌아가 볼게요. 하나의 문단은, 자, 보세요. 소주제문, 즉 중심 문장이란 거 몇 개? 한 개죠, 한 개. 한 개와 뒷받침 문장은 몇 개? 그쵸?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개와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얘 하나로 끝날 것을 뒷받침 문장들이 여러 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써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보면 중심 문장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중심 문장 하나만 가지고도 이 글에서 요 단락 안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세한 예시는 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중심 문장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처음에 있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두괄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끝에 있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미괄식이라고 그럽니다.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자, 처음과 끝에 양쪽에 나눠져서 위치하는 애를 뭐라 그러냐면 양괄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자 글을 읽게 되시면 중심 문장은 어디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 처음 아니면 끝에 있을 위치 또는 양쪽에 나눠져 있을 위치 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중심 문장을 찾는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문장 찾는 법. 아까 말씀드린 단락이라는 거에서 찾아내야 되는데 중심 문장 찾는 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중심 문장은 항상 제가 어디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처음 아니면 끝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가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접속어나 지시어가 올 때입니다. 접속어나 지시어가 오게 되면 그 접속어나 지시어의 바로 뒷문장이 중심 문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00% 그런 건 아니고요. 거의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본 바로는 한 90% 확률로는 그래요. 근데 그 접속어는 아무 접속어라 되는 건 아니고요. 접속어 중에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접속어들이 있고요. 또는 인과 접속어, 왜냐하면 하는 접속어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접 접속어, 즉 반대 이야기를 하는 그러나, 하지만, 반면에 이런 접속어들이 나오면 요 뒤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나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좀 지루하실 테니까. 자, 보세요. 개념 수업 이런 게 약간 지루하긴 해요. 근데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엄마가 예를 들어 고등학교 학생이 있어요. 공부 엄청나게 하기 싫어하는 고등학교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이 요즘 좋아하는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데 엄마 눈치 보느라고 게임을 그동안 못했어요. 주말에 잠깐밖에 못했어요. 그것도 눈치 봐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3박 4일 동안 어디 여행 갔다 올 거야. 그러니까 집 잘 보고 있어. 방학이에요, 더구나. 와, 대박이지 않습니까? 3박 4일 내내 게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 게임할 생각하지 마. 아빠 휴가인데 아빠는 집에 있을 거래. 대박이죠. 이거 더 대박이죠. 자, 보세요. 엄마 휴가 가는 게 더 중요해졌어요? 아니면 아빠가 집에 있는 게 더 중요해요? 그죠. 아빠가 집에 있는 게 더 대박이죠. 이 친구는 이제 게임이 문제가 아니고 아빠의 잔소리에 뭐 심부름까지 다 해야 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접속어라는 것도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앞의 내용보다 뒤의 내용을 더 중요하게 만드는 기능을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몇 가지냐면 결과, 인과, 역적, 마지막 전환이라는 접속어가 있습니다. 아까 엄마 했던 얘기에 그런데 이것도 사실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접속어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중요한 접속어 몇 개들 찍어 드릴 테니까 꼭 외워두세요. 이것들 따라서.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써요. 그 다음에 그러나 이런 단어 뭐 하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그런데 한편 이런 접속어들은 그래서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럼 이 접속어 나오면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체크를 하세요. 제가 지금 칠판에 하는 것처럼 물결 표시를 하시는 게 굉장히 괜찮습니다. 아니면 뭐 세모 표시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표시든 상관없습니다. 글을 읽으시면서 표시를 꼭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요, 글을 읽는 실력이 훨씬 올라갑니다. 정말로. 자, 그 다음에 지시어라는 애가 있어요. 이, 그저, 이런, 그런, 저런, 이렇게, 그렇게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가 나오면 앞에 문장을 받아오는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잘생기고 뭐 집안도 좋고 돈도 많은 오빠가 있어. 그 오빠가 이렇게 했어. 그 오빠가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앞에 잘생기고 돈 많고 뭐 했다는 게 다 어떻게 돼요? 다 받아가지고 와서 그 오빠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접속어가 나오면 접속어는요, 지시어는요,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단 전체라든가 가끔은 한 단어 정도를 받아옵니다. 그것을 받아오기 때문에 이미 했던 얘기를 다시 받아와서 해놓고 그 다음에 뒤에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해지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 정리하자면 접속어나 지시어가 오면 뒷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중심 문장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고 지시어, 접속어 체크하는 훈련만 잘 돼 있어도 글을 읽는 능력이 어떻게 된다? 충분히 향상된다. 그래서 제가 비문학 파트, 요 파트를 먼저 읽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소설이나 시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심 문장 찾는 거 볼게요. 다음과 같은 지시어가 오면 앞문장이 중심 문장이 될 가능성이 없다. 요거는 또 반대예요. 아까는 제가 뒷문장으로 간다 그랬죠. 요번에 반대인데 요 다음과 같은 지시어가 뭐냐면 예를 들어 요약해주는 지시어, 곧, 즉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예시 같은 게 뭐 예를 들면 이런 문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가 뭐가 온다는 얘기예요? 예시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시는 중심 문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앞에 나왔던 내용이 중심 문장이 됩니다. 그다음에 순접이나 첨가라는 접속어도 있어요. 우리 많이 보는 거 그리고 또는 또는 뭐 이런 것들이죠. 지금도 제가 또는을 썼는데 자, 제가 이런 것들을 쓰게 되면요, 앞뒤가 비슷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말했던 게 그냥 계속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요약이나 예시나 순접의 지시어가 나오면 요런 것도 잘 봐두셨다가 아, 얘네가 나오면 그냥 앞뒤가 비슷한 애들 그 있죠, 뭐 선전에 앞뒤가 똑같은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앞이나 뒤나 비슷하니까 맨 앞에 나온 애가 가장 중요할 가능성이 있다. 요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논지 전개 방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지 전개 방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요것들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뭐냐면 비문학을 읽을 때 요것들을 찾을 수 있어야 여러분들 굉장히 실력이 있는 겁니다. 찾는 것이 중요해요. 꼭 기억하세요. 외우는 것보다 이해하고 찾아낼 수 있어야 국어는 성적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자, 몇 가지 예시들 좀 보여드릴게요. 정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정의. 자, 정의가 뭐냐면 사물이나 사실의 개념을, 자, 개념이라는 단어 꼭 잡아놓으세요. 정의를 내린다는 얘기는 이 개념이 다른 말로 하면 뜻이라는 뜻인데 개념이란, 정의라는 건 개념을 간결하게 표현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어렵죠? 쉽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예시법인데
자, 유형이 어떻게 나오면 A는 B, B는 A의 뜻을 말합니다. A는 B라는 뜻이다. 이게 꽤 길게 나와요. 보통 보시면.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것을 A라고 한다. B라는 뜻을 가진 애를 A라고 한다. 요 두 가지 유형은 꼭 알아두세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왔습니다. 스마트폰은, 자, 얘가 뭐가 돼요? A가 됩니다. 휴대전화에 인터넷 통신 기능을 추가한 단말기이다. 이게 뭐가 돼요? B가 됩니다. 여기가 뜻 부분이 되겠죠. 그쵸? 자, A는 B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두 번째 유형, B라고 하는 것을 A라고 한다고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휴대전화에 인터넷 통신 기능을 추가한 단말기를 스마트폰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요 두 가지 유형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정의와 함께 항상 세트로 꼭 정말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니는 애가 있는데 걔가 누구냐면 예시라는 거예요. 예시. 자, 예시의 뜻이 뭐냐면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 자, 제 개념을 좀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것도 예시법이에요. 자, 실제 사례라는 게 개념이잖아요. 이 개념은 우리가 쉽게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근데 예시로 보여주면 좀 쉬워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부산으로 가는 운송수단. 부산으로 가는 운송수단에 뭐가 있냐? 이건 개념이죠. 그것을 실제 존재하는 걸 바꾸는 뭐가 돼요? KTX, 고속버스, 자가용 등이 있다. 근데 자, 여기서 자, 중요한 거 잘 보세요. 우주인이 타고 다니는 우주선 될까요? 안 될까요? 우주인이 타고 다니는 우주선.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요? 이건 실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시는요, 실제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어떤 사건이라든가 내 친구나 내 동료들을 통해서 겪는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예시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존재하는 거니까 사물 같은 거라든가 실제 존재하는 그 사물이나 동물이나 모든 것들이, 그쵸? 뭐 동물, 생물 다 됩니다. 생물 뭐 이런 것도 다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뭐가 돼요? 예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 존재하죠? 그쵸? 내가 겪었던 거.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시. 예시의 개념을 꼭 알아두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실제 문제를 푸시다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분류와 분석이라는 걸 볼게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분류는 여러 개의 대상을 특성에 따라 묶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묶는 거. 분석은 뭐냐면 하나의 대상입니다. 여기는 여러 개고 여기는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쪼개입니다. 쪼개. 자, 예를 들면 시계에는 손목 시계가 있고 괴종 시계가 있고 벽 시계가 있고 디지털 시계. 전국에 있는 가게예요. 시계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걸 묶으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괴종, 손목, 괴종, 벽, 디지털 이렇게 묶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분류입니다. 이게 분류. 이게 뭐라고요? 분류. 그 다음, 하나의 대상을 구성 요소 다 쪼갠다. 그러면 뭐냐면 시계는 시침, 분침, 초침, 틀과 팔찌 등으로, 그죠? 팔찌로 쪼갤 수 있죠. 하나로 쪼갠다는 거예요. 쪼개. 그게 뭐라 부른다는 거예요? 분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셨겠죠? 자, 분류와 분석의 차이점을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 가장 많이 쓰는 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대조법. 대조법이 아까 뭐라고 했죠? 대조 뭐 하는 거다? 2개 이상이 나오면 무조건 대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뭐 한다? 그래서는 보통 뭘 찾아야 된다? 차이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대조하면 뭐 떠오르셔야 돼요? 차이점. 그쵸? 그 다음에, 유추라는 게 있습니다. 유추. 이것들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대조의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호랑이는 줄무늬가 있는데, 사자는 줄무늬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있고 없고 차이점이죠. 반대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있고 없고 차이점입니다. 차이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사자는 갈기가 있고 호랑이는 갈기가 없다. 이렇게. 자, 이렇게 차이점들을 갈기의 차이점, 줄무늬의 차이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유추라는 걸 잠깐 볼게요. 유추가 가장 여러분들 아마 하시게 되면 어려울 텐데 두 대상의 뭐예요? 유사성에 빗대요. 그래서 이게 추리한다, 추론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리. 비슷함으로 추리한다, 추론해내는 것을 유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독서와 등산을 비교했어요. 독서와 등산은 비슷하다. 뭐가 비슷하냐? 산에 오르는 과정은 힘들어도 정상에 오르는 뭐가 있다? 즐거움이 있다. 과정은 힘들어도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독서도 읽는 과정에 뭐가 필요해요?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즉 힘들다 이 말이죠. 그러나 다 읽고 나면 뭐가 있다? 즐거움과 감동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 뭐가 돼요?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위아래 비슷하죠? 그죠?
힘들다 여기 인내가 있다, 즐거움이 있다 여기 즐거움이 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하는 방식이 유추라는 방식이에요. 자, 오늘 비문학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이 잘 이해가 되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몇 번이요? 한 번만 보지 마시고 정말 이해가 되고 내가 적용할 수 있을 때까지 2번, 3번 이 강좌를 보시고 내 것으로 만드셔야 국어가 굉장히 편해지실 수 있다. 자, 오늘까지 루악 철이쌤의 강의였습니다. 자, 감사합니다.